안녕하십니까, 신탁고수 오윤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유언공증 하면 신탁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어, 여러 분 얘기한 거지만 그 점만 부각시켜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을 하시는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을 전담하는 변호사분도 계시고 로펌에서 유언공증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유언공증의 가장 큰 문제점, 물론 순기능도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유언공증에 따른 집행의 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언공증이 적법하고, 그래서 적법한 유언공증에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 개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적법한 유언공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 1억만 넘어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온 유언공증이 적법한 상태이냐, 적법하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공정에 따라서 공정받은 수증자에게 수유자에게 바로 금융재산을 내어줄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 물론 공정만 보시는 분들은 공정대로 당연하게 집행돼야 되지, 이렇게 주장하지만 금융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당 공증이 마지막에 한 공증 내지 유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없습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면 약간은 안정감이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증 이외에 자필 유언서라도 있으면 해당 유언 공증은 종이 조각, 즉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겠죠. 그 점 때문에 실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보신 분들은 특히 금융자산, 결국은 예금, 증권사에 맡긴 주식, 채권, 펀드, 이런 자산들이 있으면 유언공증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현재 등기소에서 유언공증에 따른 집행을 받아주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자녀분한테 넘겨줘서 자녀분들이 문제없이 재산관리 능력이 있어서 재산관리를 잘하고 나의 뜻대로 잘 관리해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유언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한 때에는 유언 집행인을 별도로 선임을 해야죠. 그것이 해당 부동산을 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상속인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없죠. 유언 집행을 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부랴부랴 변호사한테 유언 집행 자문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로 선임한다고 하면 별도의 돈이 들겠고, 그 다음에 공증을 하는 시점에, 집행을 하는 시점에, 즉 공증을 한 유언자가 돌아가신 시점에 그 변호사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펌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 살아 있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유언 집행자를 전문가로 선임하더라도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즉 부동산에 대한 생전재산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 유언자, 피상속이 돌아가신 분 기준, 부모님들 세대에서 치매 등이 걸려서 제3자로부터 재산이 잃어버릴 위험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로지 문제없이
유언자 명의로 재산이 관리되고 있다가 돌아가신 시점에 유언 집행자가 그 재산을 찾아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생전에 제3자한테 빼앗아 껴버렸다. 이러면 결국은 집행이 아예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을 해놓으면 소유권이 신탁사가 넘어있기 때문에 절대 제3자에 의한 편취행위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주 완벽한 재산 보호 기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집행의 국면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집행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더라도 변호사들이 계속 그 시점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럼 결국 이제 상속인 전원이 이제 유언집행자로 돼서 공동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걸 리스크 캐치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류분 문제, 유류분 문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분한테 다툼이 예정되어 있다. 재혼을 하신 분이거나 사실혼계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결국 이제 유류분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류분 침해가 돼서 해당 주식이 유류분 반환 청구로 유류분 청구자에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회사 안에 주주가 두 명이 있게 되는 구조죠. 내가 물려주고 싶은 자녀가 물론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소수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덜 받은 자녀분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탁을 활용해서 신탁의 장점, 그럼 결국 매년 저희는 신탁계의 재산을 분석을 해서 유류분 침해에 안 걸리도록 최적점을 계속 찾아서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 비상장 주식을 유류분 청구가 예정된 사람한테 주는데 신탁을 씌워서 의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신탁이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가치 변동을 저희는 꾸준하게 계속 따라가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유류분 침해했냐 아닌지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상속 계획을 일부 바꾸거나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탁 보수가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1% 정도 일회성으로 앞단에 계약 보수 1%, 뒷단에 집행 보수 1%. 물론 자산이 커지면 저희가 0.5% 정도까지를 각각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1%에서 2% 정도 비용 부담을 일회성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분쟁이 없이 자산승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